2025년 10월 상하이의 금융가는 겉보기에 평온해 보입니다. 거대한 마천루 사이로 흐르는 황푸강의 물결처럼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수면 아래에서는 세계 경제의 지각판을 뒤흔드는 거대한 균열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숫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보유한 미국 재무부 채권의 규모는 6,887억 달러입니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여전히 막대한 금액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12년 전인 2013년 11월로 돌려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시 그 숫자는 1조 3,160억 달러였습니다. 그 차이를 계산해 보십시오. 6,270억 달러가 넘는 미국의 빚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매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조용한 탈출입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세계 1위 경제 대국의 신용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무언의 선언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거대한 자본이 어디로 이동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의 공식금 보유량은 약 1,054톤에서 2,303톤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은구매자가 되었습니다. 태양광 패널 산업을 통해 소비한다는 명분 아래 막대한 양의 은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포트폴리오 재조정일 뿐이다. 중앙은행이 의뢰하는 위험 분산 차원의 평범한 조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것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패턴입니다. 기록된 인류 역사상 모든 주요 통화가 붕괴할 때마다 예외 없이 나타났던 바로 그 패턴입니다. 한번 이 패턴을 보게 되면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위태로운지 직시해야 합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36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연방 부채 위에서 돌아갑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지급된 이자만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잠시 이 사실을 곱씹어 보십시오. 국방비도 아니고 교육비도 아닌 오직 빚에 대한 이자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체 국방 예산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외국 중앙은행들은 2024년 12월 기준으로 8조 5천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 미국 달러는 730조 달러 규모의 파생상품 시장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석유와 곡물, 그리고 의약품에서 마이크로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은 달러로 결제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큰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거래하는 방식 그 자체이자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일본 다음으로 이 빚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던 중국은 지난 10년 넘게 이 건축물의 기둥을 조용히 팔아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이로 된 약속을 팔고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형태의 돈인 금과 은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중국은 우리가 모르는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이 영화의 결말을 이미 본 것입니다. 단지 그들의 5,000년 역사 속에서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믿었던 모든 제국들의 역사 속에서 말입니다. 자신의 빚은 안전하며 자신의 화폐는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제국은 결국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반대하는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패턴에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완벽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패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거대한 순환에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도, 혁명기, 프랑스에서도,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도 이 단계들은 똑같이 반복됩니다.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모든 곳에서 이 징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단계는 바로 기초입니다. 전쟁이나 혼란 혹은 위기에서 벗어난 국가는 무언가 실제하는 것으로 뒷받침되는 화폐를 발행합니다. 그것은 금일 수도 있고 은일 수도 있으며 혹은 생산적인 토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최후의 승자로서 얻게 된 순수한 신뢰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뒷받침은 신뢰를 만듭니다. 신뢰는 수요를 창조합니다. 수요는 당신의 화폐를 기축통화로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그 화폐를 보유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대영 제국의 파운드화를 보십시오.
그것은 세계 최강의 해군과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 그리고 영란은행 지하에 쌓인 금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혹은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에 미국 달러를 보십시오. 달러는 단순히 미국의 산업적 위력으로만 지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달러는 금으로 직접 교환될 수 있었습니다. 1온스당 35달러라는 가격이 조약으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외국 정부들이 달러를 보유했던 이유는 달러가 말 그대로 금과 동등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달러 뭉치를 들고 포트 녹스로 걸어 들어가면 금괴를 들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금속으로 쓰여진 계약이었습니다. 1단계는 덫을 내리는 시기입니다. 모두가 그 뒷받침을 믿습니다. 무역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세계는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그리고 화폐를 발행하는 국가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모두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들은 무역을 위해 당신의 돈이 필요하고 당신은 소비를 위해 돈을 찍어내면 됩니다. 뒷받침이 유지되는 한 시스템은 아름답게 작동합니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처럼 보입니다. 기축통화 국가는 분수에 넘치는 소비를 할 수 있고 세계는 국제 상거래를 위한 안정적인 수단을 얻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1단계는 그 자체로 파멸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의 성공은 필연적으로 2단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확장과 가치 하락의 단계입니다.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국가는 아주 위험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가진 금이나 은보다 더 많은 돈을 찍어내도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전쟁 자금을 대기 위해 혹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조금 더 찍어냅니다. 유권자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도 돈이 들어갑니다. 돈은 금이나 은이 채굴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흘러나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 미국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 그리고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달러는 유럽과 일본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전 지구를 감시하는 냉전 시대의 군사 기계를 돌리는데도 막대한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1971년이 되자 미국은 온스당 35달러로 상환할 수 있는 금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지급 준비율은 붕괴했습니다. 하지만 지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속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단계에 접어들면 멈추는 고통이 계속하는 고통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경기 침체와 실업 그리고 정치적 혼란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평화를 샀던 모든 프로그램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계속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의미하지만 기축통화 국가는 그 인플레이션을 화폐를 보유한 다른 나라들에게 수출할 수 있습니다. 기축통화 국가는 매번 계속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선택조차 아닙니다. 1922년 바이마르 공화국을 보십시오. 프랑스와 벨기에가 전쟁 배상금 미지급을 이유로 루르 공업지대를 점령했을 때 독일 정부는 파업 중인 노동자들에게 마르크화를 찍어내 월급을 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통화 공급은 폭발했습니다. 1922년 1월 환율은 1달러당 180마르크였습니다. 하지만 그해 12월이 되자 1달러는 7,750마르크가 되었습니다. 정부도 알고 있었고 경제학자들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찍어내는 기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즉각적인 정치적 죽음을 맞이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2단계는 사고가 아닙니다. 인센티브가 주어진 상황에서 내려진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돌아올 수 없는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뒷받침이 깨지고 가치 하락이 시작되면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유혹은 너무나 달콤하고 긴축의 정치적 비용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래서 멈출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찍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3단계인 통제 불능의 상태로 이끕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중국이 차가운 계산기 위에서 탐색하고 있는 단계가 바로 이곳입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당신의 화폐를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똑똑하게 보유하고 있던 주체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치채게 됩니다. 그들은 가치 하락을 봅니다. 그들은 수학적 계산을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그것을 공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채권 시장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들이 가진 자산의 가치도 함께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아주 조용히 다각화를 시작합니다. 노출을 줄입니다. 누군가의 약속에 의존하지 않는 자산으로 자금을 회전시킵니다. 금과 은, 그리고 전략적 원자재와 시스템 밖의 다른 통화들로 이동합니다. 패닉을 일으키지 않을 만큼 천천히 하지만 숫자를 주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꾸준하게 움직입니다. 2013년 11월 중국은 1조 3,160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규모는 6,887억 달러입니다. 12년 동안 47%가 감소했습니다. 2022년 한 해에만 중국은 1,732억 달러를 처분했습니다. 2023년에는 508억 달러를, 2024년에는 573억 달러를 추가로 처분했습니다. 2024년 12개월 중 9개월 동안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산 관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탈출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대신 무엇을 사고 있을까요? 바로 금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 2025년 9월까지 11개월 연속 금을 추가했습니다. 공식 보유량은 이제 2,303톤에 달합니다. 하지만 런던과 상하이를 통과하는 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분석가들은 중국의 실제 비축량이 공식 보고의 2배가 넘는 5,000톤 이상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중국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보다 많은 금을 보유한 국가가 됩니다. 중국은 또한 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대의 은 소비국입니다. 그 소비의 상당 부분은 태양광 패널 제조에서 나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생산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으며 모든 패널은 전도성을 위해 은을 필요로 합니다. 은 가격은 2025년에만 120% 이상 폭등하며 기하급수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은은 온스당 6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전 세계 은 시장은 2024년에 2억 온스 이상의 공급 부족을 겪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부족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역사상의 모든 붕괴 속에서도 불을 지켜주었던 실물 금속을 축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단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스마트머니는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기축통화 국가는 여전히 국채 경매가 낙찰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돈을 빌리고 찍어냅니다.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구매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국채를 사는 것은 해외의 중앙은행이 아닙니다. 규제에 의해 국채를 보유할 수밖에 없는 국내의 연기금과 은행들입니다. 그들은 덫에 걸린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생산력을 종이 돈으로 바꾸어 주던 외국 중앙은행들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국을 파괴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폭탄 돌리기 게임에서 마지막에 폭탄을 든 사람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4단계, 즉 임계점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4단계 임계점입니다. 이 지점은 수학이 정치를 무자비하게 짓부수는 순간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정부 예산의 너무나 큰 부분을 잠식해버립니다.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빚을 발행해야만 하고 그 빚을 팔기 위해서는 구매자를 유인할 더 높은 이자율이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더 높은 이자율은 다시 더 막대한 이자 비용을 의미하고 이는 또다시 더 많은 부채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끝이 없는 죽음의 나선입니다. 통화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되고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외국 정부와 기업들은 더 이상 약속에 의존하지 않는 자산으로 도피합니다. 무역 파트너들은 대체 통화로 결제하거나 심지어 물물 교환을 시작합니다. 한때 세계 상거래의 기초였던 기축통화는 신뢰라는 껍데기가 벗겨지자마자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부의 부채 덩어리라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역사는 이 과정이 얼마나 처참하게 진행되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을 보십시오. 1923년 11월 1미국 달러는 4조 2천억 마르크였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신뢰받던 돈이 화장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회적 결과는 파멸적이었습니다. 평생을 모은 저축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했습니다. 중산층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폭동이 도시를 휩쓸었고 그 혼란의 폐허 속에서 전 세계를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은 정치적 극단주의가 싹겠습니다. 사람들은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수레에 돈을 싣고 가야 했지만 수레를 훔쳐갈지언정 돈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신뢰가 무너진 화폐의 말로입니다. 이것은 대영 제국의 파운드화에도 일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전인 1914년 파운드 스털링은 세계의 기축통화였습니다. 그것은 금과 대영 제국이라는 막강한 배경으로 지지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의 세계대전 비용과 제국의 해체 그리고 축소된 역할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오만함은 1967년 파운드화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강제적인 평가절하가 단행되었습니다. 1976년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영국은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파운드화가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입니다. 왕으로서의 통치는 이제 역사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달러의 금태환이 무너졌던 사건입니다. 1971년 8월 15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금 창구를 닫아버렸습니다. 외국 정부들은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가진 금보다 훨씬 더 많은 달러를 찍어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전쟁과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 그리고 냉전 비용은 금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한계를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이미 1971년 5월 서독은 브레튼 우즈 체제를 탈퇴하며 더 이상 달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8월에는 프랑스가 군함을 뉴욕으로 보내 자신들의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8월 11일 영국마저 30억 달러어치의 금을 포트녹스에서 인출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뱅크런이 시작된 것입니다. 닉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뒷받침은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달러는 순수한 불환화폐, 즉 피아트 머니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금으로 계속 받아주겠다는 정부의 약속 외에는 아무것도 뒷받침되지 않는 종이 조각이 되었습니다. 금 창구가 닫혔을 때 금값은 온스당 35달러였습니다. 오늘날 금값은 3,000달러를 넘나듭니다. 이것은 금의 가치가 오른 것이 아닙니다. 약속에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자산인 금에 비해 달러의 구매력이 98%나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패턴을 오늘의 상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역사의 거울에 현재를 비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상황이 낯설게 느껴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1단계 기초, 달러는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 세계 기축 통화가 되었습니다. 금으로 뒷받침되었고 2차 세계대전으로 파괴되지 않은 유일한 주요 경제 대국이라는 현실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기초는 진짜였고 신뢰는 정당했습니다. 세계는 달러를 중심으로 재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곧 금이었기 때문입니다. 체크, 2단계 확장과 가치 하락. 미국은 1971년 금 본위제를 포기했습니다. 그 이후 연방 부채는 3,980억 달러에서 오늘날 36조 달러로 폭발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부채 비율은 33%에서 123%로 치솟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대차대조표는 2008년 1조 달러 미만에서 정점에는 9조 달러 가까이 팽창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실질 임금은 제자리 걸음을 했지만 자산 가격은 미친 듯이 부풀어 올라 도금 시대 이후 가장 큰 빈부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치 하락은 완료되었습니다. 통화는 더 많이 찍어내겠다는 약속 외에는 아무것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체크. 3단계 통제 상실. 외국 중앙은행들은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3년 이후 미국 국채 보유량을 거의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가장 큰 해외 보유국인 일본조차 2024년 12월 한 달에만 273억 달러의 국채를 매도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2024년까지 3년 연속으로 1,000톤이 넘는 금을 매입했습니다. 중국, 튀르키예, 인도, 폴란드가 그 선두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학을 이해하는 정부들의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스마트머니는 천천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체크. 4단계 임계점. 아직 완전히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2024년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서며 국방비를 초과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현재 정책이 유지된다면 2034년까지 연간 이자 비용이 1조 7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는 연방정부 전체 수입의 20%를 갉아먹게 됩니다.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재무부는 더 많은 빚을 발행해야 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직접 돈을 찍어내지 않고 이 빚을 시장에 팔려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야 합니다. 수익률 상승은 더 높은 이자 비용을 의미합니다. 더 높은 이자 비용은 더 많은 빚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용돌이입니다. 아직 종말의 속도에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궤적은 이미 설정되었습니다. 모든 시뮬레이션, 모든 부채 모델, 모든 정직한 분석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현재의 경로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수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수학은 정치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낙관론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미국은 다르다. 달러의 네트워크 효과는 너무나 강력하다. 대안이 없다. 세계는 무역을 위해 달러 유동성이 필요하므로 수요는 영구적이다. 그들은 미국의 예외주의 기술적 우위, 군사적 지배력 자본시장의 깊이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번만은 다르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그들은 1945년 영국 파운드화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1970년 금본위제 달러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1921년 바이마르 마르크화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패턴은 똑같습니다.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유일한 질문은 속도와 강도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의 움직임이 소름 끼치도록 단순하고 명확해집니다. 그들은 붕괴를 예측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패턴이 완성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틀렸다면, 만약 어찌어찌해서 달러가 수학을 거스르고 영원히 기축통화로 남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어쨌든 구매력을 보존해주는 금과 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옳다면, 만약 패턴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끝을 맺는다면 그들은 다음 시스템의 기초가 될 자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파산한 채무자의 종이 청구서만 들고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도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고 수준의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것은 통화는 왔다가 사라지지만 금과 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이해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살고 있는 이 기계장치를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축통화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통화 시스템은 위원회 회의를 통해 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붕괴를 통해 진화합니다. 이 패턴은 오늘날 살아있는 그 어떤 정부보다 오래되었으며 그 어떤 경제 모델보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정교한 플레이어들이 조용히 준비금을 달러에서 금으로, 종이에서 금속으로, 금융 약속에서 실물 자산으로 옮기고 있다면 왜 당신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중앙은행들은 당신과 같은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경제학자들의 글을 읽습니다. 그들은 같은 모델, 같은 전망, 같은 부채 예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패닉에 빠져서가 아니라 언론 보도 자료를 내면서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아는 기관들의 침착하고 계산된 움직임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